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박물관세권 여기 전쟁기념관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그 전쟁기념관 오래간만에 왔는데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쟁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한빈 학예사입니다. 네, 하기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전쟁기념관 실내 전시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유물들의 스토리도 관람객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좀 더 쾌적한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공사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랬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있다고 해서 저희 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유물은 네. 과거 소련에서 만들었던 BM-13 다연장 로켓포이고요. 사실 이 영상 보실 만한 분이라면 또 이 별명으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바로 카츄사라고 예, 카츄샤. 하는 예. 로켓포 되겠습니다. 네, 카츄샤. 카츄샤. 그렇죠. 스탈린의 오르간이죠. 네, 스탈린.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다연장 로켓이잖아요. 그렇죠. 다연장 로켓인데 왜 카츄샤라는 이름이 붙였죠? 사실 이 카츄사라는 명칭 설명하려면 정말 이 로켓포의 개발사를 약간 좀 그게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죠. 예, 도대체 포병이 있는데 네. 왜 다연장 로켓을 만들었나? 그렇죠. 이 로켓포가 만들어진 게 소련이 그 나치 독일과 싸우기 직전인 1939년의 일이었어요. 그 전에 그 소련이 이미 개발했던 항공 로켓, 132mm 항공 로켓을 이용해서 사실 그 항공 로켓을 개발해놓고 써보겠다고 했다가 명중률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지 마음대로 날아가죠. 막. 그렇죠. 이게 사실 기대 이하의 무기가 되어서 네. 마침 그 처음에 이거 한번 포병용으로 써볼까라는 아이디어로 무기가 개발되었고 그게 1939년에 개발이 되었죠. 근데 독소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도 이 명칭을 심지어 이 운용하는 병사들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명칭을 숨긴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이 무기를 뭐 다 이런저런 뭐 암호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해진 이름이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나 했더니 이제 차에 적혀 있는 거 자만 보니까 알파벳 K가 네. 하나 보이는 거죠. 원래 이거는 이 로켓포를 만들었던 보로네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공장의 이니셜이었어요. 코민테는 이게 보통 저 청년 공산당 분인데 그 보로네시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인데 네. K를 보고 병사들이 네. 별명을 하나 만든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소련군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진중가요죠. 예. 카츄사. 카츄샤. 라는 노래에서 네. 딱 따와서 그럼 이거 그냥 별명으로 카츄사라고 부르자 해서 네. 그 명칭이 지금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Расцветали яблони и груши, поплыли туманы над рек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ой.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공 무기로서 로켓탄을 썼을 때는 명중률이 형편없어서 못 썼다. 그런데 이거를 지상에서 갖다 놓고 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소련은 굉장히 영토가 광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몰려왔을 때 광역 제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포병으로 광역 제압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포대를 갖다 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카츄샤는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광역 제압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엄청난 이득이 있다.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소련이 이 무기를 개발해 놓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한 번에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아주 흥미로운 수치가 있는데요. 네. 이부터 한 개 포대. 네. 가 이 카츄사 내문으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거든요. 내문이 일제 사격을 하면은 그때 고폭탄 한 4.3톤을 10초 만에 쏘는 효과가 나고요. 그 닿는 면적이 아마 4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한 40개 면적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한 번에 포격을 퍼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단점도 정말 많지만 그 이 장점이 있죠. 장점이 모든 단점을 다 상쇄하고도 남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나치 독일군이 그야말로 불벼락을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저게 도대체 뭐냐? 생판 처음 보는 그렇죠. 무기죠. 도대체 네. 뭐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서 독일군도 이제 레벨베르포라는 굉장히 비슷한 무기를 만들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디테일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역시 카츄샤의 디테일 하면 역시 그 로켓 발사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뭐 발사대를 빼놓으면 네. 뭐 그냥 트럭이죠. 트럭이죠, 그냥 트럭이죠. 예. 트럭인데
이 발사대에는 로켓이 몇 발이 탑재가 되나요? 카투사 로켓포가 예.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어서 네. 뭐 달리는 로켓도 발사대 형태도 천차만별이긴 하는데 네. 지금 보시는 거는 BM-13, 16이라고 아, 해서 예. 132mm 로켓탄 16발이 달리는 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13 모델이 있었고 이거 나중에 개량이 돼서 16이 된 건가요? 그게 다시가 네. 그 BM-13, 16 적혀 있으면 13이 아. 로켓의 종류입니다. 아. M13이라고 해서 이게 132mm 132mm 로켓. 로켓이고요. 아. 그 다음에 나오는 16이 로켓발이 달리는 숫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132mm가 16발이 한꺼번에 나간다면 맞는 입장에서는 지옥이었네요. 그렇죠. 뭐 그 충격의 범위나 어. 파괴력도 그렇고 그 당시에 또 이 카투사포를 경험했던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 발사 소음 순간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 스탈린 오르간이라고 부르는 데는 발사할 때 그 당시 영상 보면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은 고음을 내면서 그렇죠, 날아가거든요. 그다음에 차량 보니까 앞에 운전석에 독특한 가림막이 있습니다. 운전석 전체를 가리는 건데 또 다연장 로켓포의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후폭풍. 엄청난 화염이 뒤로 나와요. 그렇죠. 이게 한번 발사고 하면은 그 발사 현장에 정말 아수라장이 될 정도의 후폭풍을 남기는데 네.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이 트럭도 망가뜨릴 위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로켓단이 앞으로 날아가면 후폭풍이 이제 트럭으로 그렇죠. 쏟아지잖아요. 예, 예. 윈드실드가 깨집니다. 아, 그래서 안에 있는 운전수가 다치는군요. 네, 그래서 윈드실드 깨지지 말라고 발사 전에는 방호판을 내려요. 그리고 발사 전에는 보통 이제 여기 차량 탑승에 다 내립니다. 다 내려요. 저라도 저 안에 아니겠어요. 워낙 시끄럽고 위험해갖고 네, 네. 예전에. 그 저 멀리가 있어. 야, 이거 나 쏘고만. 그러고 말해.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카투샤에서 발사대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아요. 네. 한번 가서 네. 우리 같이 보시죠. 하계사님, 이게 아무리 소련군이라도, 아무리 인력을 갈아넣는 소련군이라도 이게 이거를 돌려서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보조기구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실제로 사람 손으로 돌리는 건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중간에 유압식으로 해서 네. 조금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이거를 도로래로 못해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도로래요 네.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돌리는 게 언뜻 봐도 두 개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죠? 지금 간단히 구조로만 설명드리면 이게 엘리베이션, 아, 이게 그렇죠. 앙등을 조절하고요. 예, 예, 예. 이것이 이제 좌우를 아, 조절하는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게 조준하는 그런 장치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접어놔서 그런데 네. 펼치면 여기까지 뻗어 나오고 아. 여기서부터 이제 포구 조준기, 그러니까 여기 사수가 보면서 각도 조절해갖고 사격할 수 있도록 좀 만든 겁니다. 아마 이 조종기는 그런 것 같아요. 요 각도면은 몇 미터까지 날아간다. 그게 있으니까 아마 그 정도를 측정하는 거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근데 이 카투샤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탄약을 16발을 다 쏘면 이때 이제 오르르 나와서 16발을 다시 장전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꽤 힘들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사격은 7에서 10초면 끝나는데 네. 장전은 2, 30분씩 걸리는 네,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 소요가 너무 커서 카투사 한 대는 항상 2대의 트럭이 더 따라다녔다고요. 장전 전담 트럭이 하나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정비 전담 트럭도 따로 있었어요. 고장도 자주 났기 때문에 발사포 하나가 네. 트럭 3대로 이루어질 정도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무기였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전쟁에서 이게 효과가 컸기 때문에 이후에 소련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비슷한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이 이 BM-13으로 다연장 로켓포의 어떤 그 흥미를 크게 느꼈고 뭐 바리에이션이 쭉 나오죠. 그렇죠. 이 이제 무기들. 그 이후에서 보면은 뭐 그라드나 스메르치 같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어지는 그 어떤 그 구소련의 어떤 그 전통적인 다연장 로켓포 무기들, 방사포라고 하는 그 무기들의 계보가 사실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2차 대전 때 쓰던 이 무기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이고 있어요.
옛날 거 끌어나와서 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6.25 전쟁에서도 이게 공산 측에서 쓰이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무기가 지금 이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중공군이 이 무기를 저희가 한반도에 갖고 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중공군이 1950년 10월에 처음 참전했을 때는 사실 화포 전력이 미미했어요. 네네. 뭐 기껏해야 구일본군이 사용하던 화포들을 그렇죠. 재생해서 쓰는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유엔군을 상대하다 보니 유엔군의 그 막강한 화력에 중공군이 뭔가 이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1951년 초쯤부터 소련이 지원해준 화포가 한반도에 반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여 문 정도의 BM-13이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해요. 오,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사실 유엔군의 공중 전력에 대응해서 공산군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화력. 공산군은 공군 전력이 상당히 미미했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응해서 중공군이 자랑할 수 있는 화력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 무기였기 때문에 중요한 중공군의 공세 전투가 있을 때 유엔군 진지에다가 일시에 사격을 해서 공격 준비 사격을 하는 거죠. 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이 자주화를 발휘해갖고 신속하게 후퇴하는 그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참 아픔을 줬던, 어떻게 보면 아프죠. 그런 무기고 2차 세계대전 때 소련한테 기갑 부대에는 T-34가 있었다면 포병 부대는 이 카츄샤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마친 그런 무기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문화센터 시작 완료했습니다. KFN이 KT에서 101번이 되었습니다. 101번 굉장히 외우기 쉽죠? 101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